네, 이슈 레이더 시간입니다. 신인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주말에는 푹 쉬셨죠? 예, 잘 쉬었습니다. 네, 바로 첫 번째 질문으로 준비한 거 첫 번째 가겠습니다. 테일러 스위프트라는 뜬금없이 일단 가수를 이제 갖고 나오셨어요, 이슈를. 예. 이 테일러 스위프트 효과라고 미국에서 굉장히 많이 회자되긴 합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뭔가요? 테일러 스위프트 효과 말씀드리려면 일단 테일러 스위프트가 누군지 요거 설명을 간단히 드려야겠죠. 테일러 스위프트는 미국의 컨트리 가수이자 팝 가수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장윤정 씨, 아이유 씨, 임영웅 씨 합쳐놨다고 보시면 되고요. 대단하네요. 대단한 분입니다. 이분이 공연하는 곳마다 지역 경제를 굉장히 활성화시켜서 이걸 두고 테일러 스위프트 효과 아니면 테일러 노믹스다 뭐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경제학계에서도 이 인물을 중요시합니다. 주목하고 있고 지금은 역사상 가장 성공한 투어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에라스 투어라는 것을 지금 진행 중입니다. 상반기까지는 미국 투어를 진행했고요. 9일부터는 아르헨티나 투어에 돌입을 했습니다. 에라스 투어 뭐 번역하자면 뭐 세기의 뭐 투어 뭐 정도 되나요? 시대적인 투어. 이렇게. 경제 효과가 얼마나 높기에 이런 뭐 얘기들이 나옵니까? 미국의 지역 연방은행들이 살펴보는 이 경기 체감 보고서, 국내 투자자분들도 잘 아시는 베이지북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이게 7월에 필라델피아 여는 보고서 보면요. 그때 테일러 스위프트가 필라델피아 지역 공연을 했었는데 이때 테일러 스위프트가 공연한 5월은 팬데믹 발병 이후 필라델피아에서 호텔 수익이 가장 높은 달이다. 이렇게 이례적으로 기록을 남겼고요. 미국의 민간 싱크탱크죠. 커먼센스 연구소는 테일러 스위프트의 에라스 투어가 미국에서만 46억 달러 정도의 GDP 소비자 지출 효과를 유발한 것으로 전망을 하면서 이 정도면 웬만한 가난한 나라 뭐 35개 나라 그냥 넘는 수준이다 이런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그때 베이지북 보고 테일러 스위프트라는 가수 이름이 등장해서 깜짝 놀라기도 했었는데 키도 무지하게 크죠. 아르헨티나 GDP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아르헨티나 분기 GDP가 지금 2023년 데이터가 좀 늦게 나오긴 하는데 한 지난해 역산하면 1,5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워낙에 투어가 억 단위 그리고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조 단위 투어가 되기 때문에 분기라든가 지역 성장률엔 당연히 도움이 있을 것 같고 최신 데이터인 2분기 성장률 보면 마이너스로 돌아섰으니까 이번 공연이 농담이 아니라 아르헨티나 경제 꽤 보탬이 될 겁니다. 지금 대선 국면 고려하면 더 그렇고요. 이런 상황에서 하늘이 아르헨티나를 져버린 건지 아니면 좀 더 도와주려고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하나 살펴볼 건 이 테일러 스위프트의 아르헨티나 일정이 9일에 도착한 이후에 공연 한 번 하고 계속 미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그렇거든요. 일단은 공연 취소는 안 하고 비 그칠 때까지 미루겠다는 건데 이거 무슨 얘기냐면 관객들이 좀 당황스러울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은 미리 잡아놓은 호텔 기간이라든가 이런 거 더 늘려야 그렇죠. 되고 아니면 뭐 항공권 취소를 하고 돌아가야 되나? 뭐 수수료 어떠나? 뭐 이런 얘기들을 해야 되는데 남미의 최대 항공사가 LATAM이라고 있습니다. 칠레 항공사인데 이곳이 이례적으로 항공권 변경 수수료 무료로 해주겠다. 조금 더 계세요. 뭐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항공사 CEO도 이거 굉장히 이례적이다. 이런 얘기할 만큼 굉장히 좀 이게 특이한 상황인데 이거는 그만큼 테일러 스위프트를 보러 아르헨티나까지 날아온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런 조치들이 만약에 공연 지연을 조금 더 기다릴 수 있게 만들어준다면 아르헨티나로서는 GDP 효과 고려할 수 있을 만큼 소비 대목 기간이 좀 늘어난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테일러 스위프트 해보니까 이제 그 트위터에서도 일론 머스크에 이어서 항상 톱 10 안에는 들어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구독자가. 예, 그만큼 인기가 있다 이런 얘기고요.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MSCI 모건 스탠리의 반기 리뷰가 이번 주에 있다고 하던데 그렇습니다. 예, 그게 우리나라 증시에도 영향을 적지 않게 끼치죠.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MSCI 반기 리뷰가 미국 시간으로 14일에 발표가 되거든요. 여기에 2월과 8월의 분기 리뷰 그리고 5월과 11월 반기 리뷰하면서 중요한 건 구성 종목 어떻게 바뀌는데 우리나라 이 종목들이 어떤 것들은 드러나고 어떤 것들은 나갈 수 있다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지수에 이제 EM 지수에 편입이 되면은 당연히 패시브 자금 유입을 할 수가 있으니까 종목에 들어가게 되면 개별 종목으로서는 호재가 되는 거고 기존에 있던 종목이 나가면 악재가 되는 거겠죠. 네, 당연히 들어온 만큼 빠지겠죠. 맞습니다. 그 지수 구성 종목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일단 지수 편입이 유력한 종목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 증권가에서는 포스코 DX와 금양의 편입이 포스코 DX 금양. 예, 편입이 유력하다고 봅니다. 이 두 종목은 기대감이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됐을 거고요. 굉장히 확실하니까 여기에
여기에 또 하나 살펴볼 종목이 SK텔레콤이 있겠습니다. SK텔레콤은 그동안에 왜 못 들어갔냐면요. 다른 조건 다 채웠는데 외국인 한도율, 그러니까 FR이라고 합니다. 포린 룸이라고 해서 이 외국인의 추가 지분 투자 여력이 15% 정도는 더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SK텔레콤은 국가기관 사업망이잖아요. 그래서 외국인 보유 한도가 49%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보유 한도를 거의 다 채웠던 SK텔레콤이 계속해서 지수 구성 안 됐었는데 이 역산을 해보면요. SK텔레콤의 외국인 소진율이 적어도 41.6%를 뒤집어 말하면 41.6%만 안 넘으면 되는데 이 MSCI 평가 시점인 10월 말 기준으로 SK텔레콤 외국인 보유율이 이거보다 아래인 41.3%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SK텔레콤도 이 편입 기대감을 좀 가져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대로 좀 빠질 만한 종목 어떤 게 있습니까? 이 시가총액 자결 미달로 빠진 데가 있는데 유진투자증권 분석입니다.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와 그리고 넷마블이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MSCI 이슈 뭐 어떤 종목이 들어가고 빠지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 밖에 우리 증시에 영향을 끼칠 만한 국내 일정 좀 소개해 주시죠. 조금 뒤인 우리 시간 아침에 일단은 우리나라 11월 상순 1일부터 10일까지의 수출입 현황이 나오고요. 함께 나올 이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 개편 설문조사 이것도 관건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열흘 동안에 일단 수출입 현황 나오고 뭐 열흘 그렇습니다. 동안은 뭐 큰 의미가 뭐 있게 하겠습니까만 고용 그건 뭔가요? 이게 그동안에 주 52시간제 논의를 하던 거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투자자들 혹은 이 시장의 입장에서는 주 69시간이 부각이 되면서 이거 좌초될 위기였는데 그러면은 정부에서 네. 다시 한번 네. 이 설문조사 제대로 해보자. 이렇게 해서 69시간이라는 게 조금 잘못 알려진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최장 69시간까지 해서 조금 그 유연하게 조금 만들어서 일이 집중적으로 몰릴 때는 좀 더하게 만들자 뭐 이런 취지였는데 이상하게 조금 부각이 좀 잘못된 측면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예. 근데 저도 뭐 그게 이제 69시간이라면 결과, 설문조사 결과가 오늘 나온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또다시 근로시간 개편에 대한 이야기가 불붙을 수 있을지가 관심이고요. 또 이거와 함께 15일에 나온 이 고용 동향과 17일에 나올 IMF의 한국 연례합의 보고서 이것도 우리 경제 상황 더듬어 볼 수 있는 실마리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미국에서는 이번 주에 이제 10월 인플레이션이 발표가 되죠.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오고 한국도 지금 물가 상승에 대한 뭐 이슈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특히 식탁 물가가 문제죠. 식탁 물가만 따져보면은 뭐가 지금 가장 많이 올랐습니까? 가장 많이 오른 거는 뭐 김밥, 뭐 외식 메뉴로 치면 그게 제일 많이 올랐고요. 비빔밥도 이제는 뭐 10,000원 정도 좀 넘어간다 이런 얘기들 김밥 전국 나왔습니다. 못 가나요 이제? 어렵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이것뿐만 아니라 소비자 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3.8% 올랐거든요. 10월에. 3.8 찍었죠. 예, 주말에 나온 얘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28개 품목에 대해서 정부가 매일 가격 관리하겠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물가가 예상 경로를 좀 이탈한 거 아닌가라는 위기감이 정부에 있는 겁니다. 그런 추세들이 계속되고 있는 거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네, 그래서 담당 뭐 사무관이든 서기관이든 담당 아주 구체적인 품목을 담당하도록 지정까지 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이 물가가 오르면 우리 증시에도 영향을 적지 않게 끼치겠죠. 우리 증시 영향은 어떻습니까? 두 가지를 짚어봐야겠는데 우선 조금 거시적인 관점에서 정부의 예상보다 물가가 안 잡히고 있다면 아무래도 이 금리를 조금 더 올릴 가능성 있는 것 아닌가. 통화 정책으로 물가 조절할 수 있는 하느니 조금 더 상방 압력을 금리에 줄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거는 우리 증시에 조금 안 좋은 얘기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뭐 은행주에는 조금 플러스가 되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최근에 매출 축소세를 보이고 있는 외식 사업 관련주들 계속 힘들겠구나 뭐 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상장 종목들 살펴보면은 피자 부분이 타격이 많이 컸고요. 도미노 피자 갖고 있는 회사들 많이 떨어졌죠. 많이 떨어졌고 제가 좋아하는 치킨도 그런데 관련해서 이 교촌 치킨 3분기 실적 살펴보면 재밌습니다. 어떤 점이 재밌냐면 재무제표 봤을 때 교촌 치킨 매출이요. 전년 대비 11% 줄었거든요. 그런데 영업이익은 86억 정도 나왔습니다. 전년 대비 180% 넘게 늘은 겁니다. 1년 사이에 치킨값을 올린 영향이 좀 있을 건데 원부자재 수급 비용 안정에 내부 비용 절감이 있었다. 그것 때문에 영업이익이 늘어났다라는 게 이 회사 설명인데 요거 외부 환경 살펴보면 놀라운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1년 동안 교촌치킨이 사용하는 원자재 가장 많이 비중 차지하는 게 생닭입니다. 생닭이요. 1년 사이에 16% 올랐거든요. 올랐는데도 비용 절감을 통해서 영업이익이 늘었다는 설명인데 사정이 어떻든 돈 번 거는
회사 입장에선 기분 좋을 수가 있겠지만 주목해야 될 건 결국 매출이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가격 올린 다음에 그거는 사람들이 점점 치킨 비싸서 안 사 먹는다는 강력한 증거가 네. 되겠죠. 비용 절감 성공해서 이익 구조 바꿨다는 설명이 맞다면 이제 매출을 늘리기 위해서 가격을 좀 내려보는 것도 우리 물가 상황 고려하고 또 치킨 업체 이 매출 고려하면은 좋은 전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자주 사 먹고 싶거든요. 네, 치킨 값은 우리의 또 마지노선입니다. 이렇게 선 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우리 신인규 기자였습니다.